중국 역사 5000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성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가 걸어온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7세기 동아시아를 지배한 대제국 당나라.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의 세계 최대 도시였고 황제의 권위는 하늘과 같았습니다. 624년 무시 가문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그녀는 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인 그녀의 직급은 황실에서 5번째 등급이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띄기 어려운 자리였고 대부분의 후궁은 그렇게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무측천은 달랐습니다. 총명하고 담대했으며 거칠기로 유명한 군말을 길들이겠다고 황제 앞에서 자원했습니다. 태종은 그 담력에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태종은 무측천을 총애하지 않았습니다. 649년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황제의 후궁들은 사찰로 보내져 비구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25세 무측천, 그녀의 꿈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머무는 동안에도 황궁의 소식을 놓치지 않았고 새로 즉위한 고종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고종 이치는 태자 시절부터 무측천을 흠모했습니다. 황제가 된 뒤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무측천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황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측천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종의 황후는 왕씨였습니다. 왕왕후는 무측천의 존재를 처음엔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총애를 분산시키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무측천은 고종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왕왕후의 방문 직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죽였는가? 역사는 지금도 논쟁합니다. 고종은 왕왕후가 아이를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믿도록 유도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건은 무측천에게 결정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655년 마침내 왕왕후는 폐위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무측천이었습니다. 단순한 궁녀에서 황후까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반발은 거셌습니다. 명문 귀족들은 황후의 출신이 천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무측천은 자신에게 반대한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장선무기 같은 개국 공신조차 예외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재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660년대 들어 고종은 심각한 두통과 시력 저하로 정무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측천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둘을 가리켜 이성, 두 명의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황제와 황후가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였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무측천에게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인재 등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과거제를 강화했습니다. 농업 장려 정책도 펼쳤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수리시설을 확충했으며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자 당나라의 국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포 정치가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비밀경찰 조직을 운영했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은 밀고 제도를 통해 제거했습니다. 무측천의 수사관들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세골래, 내준신 같은 홍리들이 반대파를 신문했고 조정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측천은 26년을 함께한 황제를 보내며 권력의 정점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이연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2달 만에 중종은 폐위되었습니다. 무측천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어머니도 황제의 권위 앞에서는 황제였습니다. 이번엔 막내 예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어머니 앞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황제는 무측천이었습니다. 684년 서경업이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명분은 측천을 몰아내고 당 왕조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측천을 향한 최대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2달도 못 되어 진압되었습니다. 무측천의 군사력과 조직력 앞에 반란군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녀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반란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들은 가차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반란 이후 무측천의 공포 정치는 더욱 강화되었고 반대파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권력이 안정되자 무측천은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중 해와 달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는 뜻, 그 글자 하나에 그녀의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측천은 불교를 적극 후원했습니다. 불경에 등장하는 미래의 부처, 미륵이 여성이라는 해석을 퍼뜨렸습니다. 자신이 곧 하늘이 보낸 통치자라는 정당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낙양을 중심으로 대형 불교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무측천의 통치는 종교와 정치를 교묘하게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690년 신하들이 잇따라 상소를 올렸습니다. 무측천에게 황제로 즉위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무측천 자신이 있었습니다. 690년 10월 무측천은 마침내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국호를 주로 바꾸고 스스로 신성황제라 칭했습니다.
나이 66이었습니다.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를 신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여황제의 조정은 당나라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자들이 발탁되었고 외교 군사 면에서도 당나라의 국력을 유지했습니다. 무측천은 황제가 된 뒤에도 인재 등용에 힘썼습니다. 직접 전시를 주관하고 우수한 인재를 친히 발탁했습니다. 오늘날 전시 제도의 시초라 평가받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무측천은 외교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토번과 화의를 맺고 북방의 돌궐과도 균형을 유지하며 제국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측천 곁에는 미남 총신들이 등장했습니다.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는 그녀의 총애를 받았고 이는 조정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700년대 초 무측천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가 병상에 누울수록 조정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황위 계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705년 정월 재상장간지를 비롯한 대신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목적은 하나, 무측천을 퇴위시키고 당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변은 새벽에 감행되었습니다. 총신 장혁지와 장창종을 먼저 제거한 뒤 군사들은 병상에 무측천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황제 앞에 칼을 든 신하들이 섰습니다. 무측천은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측천은 퇴위를 받아들였습니다. 황위를 폐위시켰던 중종에게 돌려줬습니다. 15년간의 여황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권저에서 물러난 무측천은 낙양 상양궁에서 지냈습니다. 중종은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그 방문이 진심인지 감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황제란 어떤 존재일까요? 705년 11월 무측천은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1세. 그 긴 생애 동안 그녀가 이룬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죽음과 함께 주나라도 사라졌습니다. 역사서에는 다시 당나라가 복원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측천이 만든 제도와 유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무측천은 고종과 함께 걸릉에 묻혔습니다. 그 능 앞에는 지금도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무자비, 말 없는 비석입니다. 왜 글자를 새기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공과를 후세가 판단하도록 맡겼다는 설, 너무 위대해서 문제로 담을 수 없다는 설, 혹은 반대파가 일부러 비워뒀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측천은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잔혹한 독재자라는 평가와 탁월한 국가 경영자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측천이 통치한 시기는 당나라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훗날 학자들은 이를 무주의 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가 강화한 과거제는 귀족 중심의 정치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서민 출신 관리들이 대거 등용되었고 이는 당나라 후기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불교 후원은 중국 불교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낙양 육문석굴의 봉선사 대불은 무측천의 얼굴을 본떴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외교적으로도 무측천의 시대에 당나라는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신라와 발해, 일본에도 당나라의 영향력은 깊숙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무측천에 대한 역사 기록 상당수는 그녀를 적대했던 신하들이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한 측천무후의 이미지 일부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무측천은 가장 많이 재조명되는 역사 인물 중 하나입니다. 수십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졌고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측천을 최초의 여성 리더로,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비극적 인물로 봅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요? 624년 출생, 638년 입궁, 655년 황후, 690년 황제 즉위, 705년 퇴위와 사망, 81년의 삶 속에 한 제국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글자 없는 비석 앞에 서면 어쩌면 가장 솔직한 역사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나를 판단하라. 그러나 나는 여기 있었다. 궁녀로 시작해 황제로 생을 마친 여인. 그 이름은 무측천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웠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